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D, 저는 오진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고라는 고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굉장히 청명한 하늘이 있고 가을이 됐고 9월에 추석 연휴가 다가오나 했더니 굉장히 큰 태풍 흰남노가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걱정되는데요. 그렇죠. 규모가 상당히 센 태풍이라고 해요. 예. 제발 모쪼록 피해가 없기를 바라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겠죠. 시설물, 인명피해 없도록 유의를 좀 당부해 드려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크립토에는 9월에 태풍이 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이 강도만 놓고 보면 이른바 흰남노에 비할 정도로 엄청 큰데요. 예. 하나는 이더리움 머지 소식입니다. 9월 14일로 아마 대충 날짜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 크립토 업계 시가총액 2위 코인의 큰 이벤트일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 시장을 계속 발목 잡아왔던 일종의 펀드라고 할 수 있죠. 예. 마운트 곡스 물량이 언제 풀리냐? 이게 최근에 이제 고바야시 회생관제인이 내놓은 문서에 따르면 예. 9월 15일 이후에 풀린다라는 거예요. 네. 9월 15일 날 짠 하고 모두가 풀리진 않겠지만 그때부터 시장 물량이 나올 수 있으니까 시장은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9월 중순 이후에 많은 것이 바뀔 것 같은 크립토 시장인데 오늘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자산과 금융 그리고 IT 정보까지 오늘도 저희가 꽉 채운 블록이 돼서 여러분들 디지털 세상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인포맥스 D 지금 출발합니다. 네, 차고 넘치는 정보 속에서 균형 있는 전문가의 인사이트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인데요. 오늘 어떤 분 모셔볼까요? 자, 오늘은 박수용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예. 교수님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님을 현재 맡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블록체인은 뭐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굉장히 우리 실생활에 이미 깊숙이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블록체인을 떼고서는 신산업 말하기가 좀 힘든 수준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박수영 교수님과 함께 블록체인 현 주소에 대해서 되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컴퓨터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데 블록체인을 보는 교수님만의 정의를 한번 먼저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지난 한 6년간 제가 이제 블록체인이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동안은 제가 신뢰를 주는 기술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예. 근데 사실은 이건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코노미스트지에서도 블록체인을 처음 소개할 때 더 트러스트 머신 이제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이제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 세상에 너무나 믿지 못한 일이 많잖아요. 예. 서로 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 신뢰 문제가 항상 이슈가 되니까 그 신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항상 중간에 뭔가 믿을 만한 뭐 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조직을 두고 거길 통해서 신뢰를 형성해서 뭔가 거래를 하고 뭐 이런 걸 해왔죠.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가 가장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믿지 못하는 문제가 살면서 뭡니까? 돈 문제. 돈의 돈 문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의 문제가 너무 서로 믿지 못하니까 중간에 믿을 만한 어떤 기관을 두고 그런 것을 거래해온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은행이잖아요. 또 우리가 서로 이제 뭐 계약하거나 이런 거 믿지 못하니까 뭐 공증기관을 둔다라든지 뭐 또 그 중간에 그런 그 거래를 그 해주는 그런 뭐 중간에 그런 그 이 거래 중개상이 있다라든지 이제 그래 왔는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그런 거 없이도 서로 믿고 신뢰하고 거래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도 요즘은 이제 조금은 그게 발전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인터넷 세상에서 나를 증명할 수 있고 누구에 의존하지 않고 나를 증명할 수 있고 이것은 내가 소유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인터넷도 그런 서로 간에 믿지 못하니까 항상 중간자가 있어서 소위 말해서 플랫폼을 제공하는 플랫폼 프로바이더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사람과 사람을 엮어줄 때 이 사람들이 신뢰를 보장해 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구글이라든지 뭐 유튜브나 이런 데들이
그걸 차려놓고 야 니네 여기 와서 서로 믿고 서로 뭐 해라 이제 이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스스로 나를 증빙할 수 있고 내가 소유한 것을 내가 증빙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러한 중간에 인터넷상에서도 중간재 역할을 해왔던 그런 플랫폼 거대한 공룡 같은 플랫폼 프로바이더들이 점점점 필요가 없게 되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스스로 상대방과 서로 직접 거래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요즘은 도리어 이제는 신뢰를 주는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인터넷상에서 나 자신의 주권을 주장하고 소유를 나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인터넷의 민주화 기술. 뭐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요즘 얘기하는 이제 웹 3.0과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신뢰를 주는 기술인데 이것이 어떤 이 인터넷상에서 개인의 권리와 소유를 보장할 수 있는 이제 개인이 뭔가 이제 그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리를 해보자면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블록체인이 신뢰와 자기의 주권을 증명할 수 있는 도구다라고 할 수 맞습니다. 있는 거군요. 네네. 교수님 이제 컴퓨터 공학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블록체인에 노출이 되셨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떤 계기로 블록체인을 접하게 된 건가요? 예, 제가 이제 뭐 여러 군데 이제 강의도 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수님은 뭐 블록체인 전공하셨어요? 이런 얘기 맞아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네. 많으세요. 근데 사실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블록체인이라는 게 없었죠. 네. 예, 저는 원래는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을 컴퓨터 사이언스 안에서 예. 한 사람인데 제가 주로 했던 것은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고 설계하는 뭐 그런 게 제 전공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해왔는데 쭉 하다가 제가 이제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 정부 기관의 기관장을 가게 됐어요. 네. 이게 이제 2012년인데 그래서 정부 기관에 이제 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기관장에서 거기 한 3년 정도 이제 있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제 기관장 가고 나서는 이 소프트웨어 분야가 얼마나 빨리 바뀝니까? 맞아요. 네. 근데 그냥 그 기관의 기관장이라는 일이 그냥 나 국회 가서 뭐 해야 되고 예. 뭐 또 뭐 언론 상대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제 분야의 논문을 한 편도 못 본 거예요. 한 3년 동안. 고충이 있으셨군요. 네. 그러니까 연구하고는 완전히 이제 거리를 두고 그냥 이제 어드민으로서의 역할을 좀 하다가 다시 이제 학교로 오니까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보니까 이제 교수님들 중에서 그런 정부기관에 가시는 분들 꽤 네네네.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뭐 경제과나 뭐 경영대 이렇게 문과대 교수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런데 갔다 오시면은 그래도 또 본인 어떤 스테이터스도 좀 높아지고 네. 좀 뭐 내가 이런 거 한 사람 이렇게 되는데 우리 공대 교수들은 연구를 손을 놓고 갔다 오니까 머리가 빈 거예요. 흐름이 놓쳐지는. 흐름을 놓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교수 생활 앞으로 한 10년을 해야 되는데 예. 나는 이제 뭐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를 할까 이렇게 보다가 경영대 교수님들이 저한테 그 당시에 이제 핀테크를 좀 같이 하자 그런 네. 얘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핀테크도 뭐 그래서 같이 들여다 보니까 핀테크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정책의 문제들이지 이 기술의 문제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은. 예. 그래서 내가 이게 핀테크는 나하고 맞지 않는 것 같다 하다가 핀테크 쪽을 보다가 제가 블록체인을 발견한 거예요. 유사성이 좀 있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블록체인이 이제 핀테크 기술에 많이 맞아요, 응용되고 맞아요. 있었으니까. 그래서 야 이거는 정말 연구할 만하고 이거는 정말 이거 미래를 바꿀 만한 기술이다 해서 제가 이제 2015년부터 그래서 이제 공부를. 네, 그래서 공부하면서 뭐 우리 연구소도 만들고 학교 안에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뭐 2015년 뭐 그냥 그때가 뭐 그렇게 별로 오래된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 제가 그래서 처음 그 블록체인 연구 시작할 때 비트코인이 한 25만 원 했어요. 그러면 이제 확 와닿으시더라고.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비트코인도 좀 뭐 이제 연구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해서 좀 많이 샀었죠. 예.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그 신촌에 나가면은 그 비트코인 받는 그 식당들도 꽤 있었어요. 네. 그럼 제가 그 이제 당시에요? 예, 예. 그 당시에는 이미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하고 이제 그 거북이 식당이라고 아주 기억나는데 그래서 학생들 데려가서 블록체인 아니 그 비트코인으로 딱 집을 삑 오. 하고 야 이렇게 좋은 기술이야. 멋진 교수님 되셨군요. 뭐 예. 그랬었었죠. 예. 그런데 이제 갑자기 막 그 뭐, 비트코인이 맞아요, 붐이 맞아요. 일어나고 하면서
갑자기 막 부상하게 된 거죠. 오히려 규제의 영향을 예. 받으면서 사실 예. 실생활에서 조금 더 멀어진 느낌도 있다고 보는데 블록체인 기술 자체로 보면은 네, 처음에 보셨을 때랑 지금이랑 사실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초기랑 비교를 하자면은 어느 수준까지 왔다고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서포트하는 그 초창기의 블록체인의 모습하고 예. 지금 뭐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이후에 나온 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뭐 그 이 에이다라든지 많은 뭐 플랫폼이 이오스라든지 나왔죠. 여러 예. 종류의 그 플랫폼들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술을 보면은 저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거의 옛날 그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한 투지폰이다 그러면은 아, 최근에 나온 블록체인 기술들은 스마트폰 정도의 음. 그런 엄청난 이제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블록체인 기술이 뭐 여전히 뭐 문제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또 속도의 문제라든지. 근데 최근에 어떤 기술들은 이미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기에 그렇게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정도로 이제 기술이 급성장해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네. 실생활에서 블록체인이 사용된 기술을 혹은 뭐 어플 이런 걸 우리가 쓰지는 않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네, 네.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 하면 좀 또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다라는 네,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뭐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전공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전공한 사람인데 제가 2000년쯤에 이제 그 서강대학교 왔을 때도 그때 저는 계속해서 앞으로 미래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도 예.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의 산업이나 정부에서는 그 소프트웨어는 좀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니냐, 뭐 보이는 것도 그쵸. 없고 잡히는 게 없으니까. 뭐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우리나라의 산업 자체가 제조 기반의 산업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보이고 만져지고 이런 것에 굉장히 밸류를 두지 뭐 보이지 않는 것들 뭐 예를 들면 또 우리 산업에서 컨설팅 네. 뭐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과히 가치를 두지 않는 이제 그런 좀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그거의 가치가 중요해지고 지금은 뭐 소프트웨어 뭐 중요하지 그렇죠. 않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블록체인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블록체인은 사실은 인프라 기술입니다. 밑바닥에서 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 않죠. 맞아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좀 그렇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미 그래도 요즘 많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쿠브라는 거 그 백신 접종 네네. 네. 증명 프로그램. 다 증명 프로그램 다 쓰고 있잖아요. 예. 그 뒷단에는 다 블록체인이 돌고 있어요. 그리고 블록체인으로 맞아요. 우리의 그 백신의 증명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그것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위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오준서 앵커가 저기 자주 쓰시는 카카오페이 네. 그 뒷단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있다는 아, 거 아세요? 그렇습니까? 예, 예. 굉장히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맞아요. 그냥 일반 네. 핀테크로 알고 있는데 그게 되게 굉장히 그 말씀하신 게 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정말 좋은 기술은 보이지 보이지 않아야 않는다. 된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만한 것 중에 이제 쿠브라든지 이런 뭐 백신 접종 증명서 이런 거 외에는 어느 쪽에서 가장 먼저 도입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부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그 개인 신분증들을 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뭐 이른바 모바일 신분증 이런 네, 것들이요. 지금 이미 조폐공사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운전면허증 이미 발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은 예. 사람들이 그걸 그 다운로드 받지 않아서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 정부 차원에서 신분증명, 뭐 앞으로 우리의 주민등록증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제 바뀔 것 같고요. 네. 물론 뭐 우리가 이 암호화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네. 그런 암호화폐들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가고 있고 앞으로 이 디지털 세상에서 어떤 소유를 증빙하는 뭐 내가 이것의 소유주다, 뭐 디지털 그림, 음원, 소위 말해서 NFT, NFT의 그 이 영향은 모든 산업에서 이제는 내가 디지털 세상에서의 그 소유를 증빙하고 그걸 기반으로 거래하는 아주 그 인프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NFT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로 쓸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것들이라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블록체인 붐을 일으켰던 암호화폐, 뭐 가상화폐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이게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 하면은
암호화폐를 동급 같은 걸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시장 먼저 떠올리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암호화폐가 블록체인 기술에 있어서 필수적인 건가요? 필수 암호화폐가 발행되기 위한 필수적 기술은 블록체인이죠. 그러나 블록체인이 그 블록체인 기술의 필수 요소가 암호화폐다라는 말은 역은 그건 성립하지 아니에요.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그 블록체인 기술이 처음 적용된 것도 암호화폐고 그래서 지금 그 시장이 굉장히 큰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이제 그래서 저는 이 암호화폐조차 제가 아까 블록체인이 이 인터넷의 민주화 기술이다 네네. 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 현실 세계에서도 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어떤 그 국가의 은행, 대형 은행들만이 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것들이 이제는 민주화돼서 누구나 기술을 가지고 발행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게 바로 암호화폐예요. 그래서 다양한 기업들이 자기의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거기에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통용될 수 있는 화폐를 만드는 거. 이것은 물론 요즘 그 여러 가지 그 사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앞으로 우리의 어떤 그 사회, 우리의 그 경제의 어떤 생태계가 가는 모습이 아닌가.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암호화폐는 굉장히 블록체인에 적용되는 굉장히 그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지만은 블록체인은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신 증명이라든지 또 그 우리의 그 운전면허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화되고 나를 증빙하고 또 내가 그 디지털 세상에서 이런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굉장히 이 디지털 세상의 어떤 인프라 기반이 되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시 증명과 신뢰의 도구로서 가장 가치가 있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제 화폐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돈 얘기로 살짝 넘어가 보면은 이제 중앙은행이 아닌 다른 사기관에서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거에 대한 이제 논란은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만 분명히 이게 금융 쪽으로는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요게 금융에 블록체인이 들어왔을 때 어떤 강점을 좀 가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우리 금융은 사실은 우리 이 현실 세계 실물 경제들만을 다루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뭔가 물건을 사고 팔고 이런 것들. 그러나 이제는 요즘 소위 얘기하는 이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되면서 우리가 사는 그 현실 세계가 이제는 디지털 세상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도리어 심지어는 이제 디지털 세상이 우리 현실 세계에 영향을 주고 디지털 세상이 더 커지는 이제 이런 지금 상황이 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 디지털 세상에서의 세상에서도 우리 현실 세계처럼 경제 생태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뭔가 거래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다양한 어떤 이 경제 활동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그 디지털 세상의 경제 활동은 다 이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융이 이제는 우리 현실 세계의 어떤 금융뿐만 아니라 디지털 세상의 금융으로 진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이제는 그 금융의 지경을 넓히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금융에 이제 도움이 된다는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금융이라는 것이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신뢰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 금융사가 이 신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거기에 기본적인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투자, 또 인력적인 투자 그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에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블록체인 기술이 그런 여러 가지 이 금융의 업을 하기 위한 그 신뢰 문제들을 해결시켜 주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작은 기업, 스타트업 기업들도 금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블록체인 기술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 블록체인 기술이 어떤 금융산업의 어떤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그러니까 스타트업 기업들도 작은 기업들도 금융의 업을 할 수 있게 해준 이제 그런 어떤 그 일도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이 금융에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젊은 친구들이 금융 그 비즈니스에 들어와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지경을 넓혀주는 그런 일도 이제 블록체인이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그런데 합니다.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를 보면 오히려 이제 이쪽은 이제 기술 쪽에서 어떻게 보면 교수님은 바라보시는 거고 네네. 금융 쪽 관점에서 봤을 때는 크립토 시장의 사이즈가 너무 커지고 자꾸 약간 금융과 접목을 하려는 시도들이 많아지면서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뭐 이제 그런 그 금융의 안정성을 이제 이게 이제 조금의 약간의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어떤 경제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그 실물 금융이나 이런 것들에 기반으로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크립토 쪽에서의 그런 암호화폐 발행 이런 것들이 전체 통화에 대한 그 어떤 예측을 좀 어렵게 만들고 예. 그리고 특히나 뭐 스테이블 코인들이 막 나와서 그게 막 사용되면 도대체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만큼밖에 발행 안 했는데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엄청나게 막 유통이 되면은 이게 도대체 전체 통화량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예. 하는 것들이 이제 어렵게 되고 그런 것들이 어떤 경제 위험성을 뭐 높인다라고. 리스크를 통제 받고 나갈 수 있으니까요. 높이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시각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보는 입장은 이 디지털 세상은 상당히 그 이 측정과 예측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도려도 굉장히 수월한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로 화폐가 발행되고 디지털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도리어 이 트레이스를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용이한 일반 실물 경제보다도 훨씬 더 수월한 그런 분야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통제되고 트레이스 할 수 있도록 어떤 체계 내지는 제도만 돼 있으면은 이것이 어떤 예측 불가능하고 리스크를 높인다라는 말이 그것이 타당한가? 이걸 같이 놓고 이렇게 계산하고 하면은 다 가능할 것 같은데 아마 이 크립토 쪽에 안 계신 분들은 저쪽은 굉장히 그 불확실성이 높고 굉장히 리스크가 높고 뭐 사기가 높으니까 예. 굉장히 불안정하다. 이렇게 이런 시각이지 실제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어떤 체계적으로는 그거 자체가 어떤 리스크를 높인다고는 저는 보지 않는 시각이죠. 물론 이제 다른 쪽에 계신 분들은 그렇죠. 또 반대쪽에 이제 얘기를 할 수 담론을박이 있는데. 있을 수 아니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나오는 예. 얘기가 아까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식으로 일종의 이제 기업들이 발행하는 어떻게 보면은 발권력을 나눠 갖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네. 정부가 통제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이런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아니면 코인이 아니라 정부가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이른바 우리 CBDC라고 하잖아요. 네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크립토 커런시 여기만 이제 일원화를 시켜서 이걸 디지털 세상에서 통용되기가 지금의 법정 화폐가 어렵다고 그러면 우리 국가가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 줄게. 이걸 가지고 써라라는 논의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수님은 생각 어떠신지 네. CBDC를 통해서 이 완전 이렇게 통일시켜 가지고 뭔가 금융 안정성도 높이고 시스템의 안정도 취할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사기업들한테 이름에 나름의 발권력을 줘서 뭔가 이렇게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산업을 좀 더 다양화시키는 게 맞는 건지 교수님 생각은? 네. 그 항상 이제 우리는 그동안에 항상 우리가 중앙에서 뭔가를 해야지만 가장 안정하고 좋다라는 생각이 이 뿌리 박혀 있어요. 있었고 지금도 사실 좀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 있잖아요. 예. 그렇게 있는데 그 중앙 자체의 리스크는 우리는 없다라고 보잖아요. 국가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일은 없다. 뭐 어떤 은행이 어떤 이상한 일을 할 일은 없다라는 어떤 그 믿음 하에 이제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이제 예. 진행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 동안에 보면은 국가가 막 마음대로 막 돈을 막 찍어낸다라든지 이런 일은 항상 있어왔고 지금 뭐 미국도 그 동안에 막 엄청나게 돈을 막 찍어냈고 예. 지금 회수한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또 많은 또 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뭐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기술로 통제할 수 있고 전체의 어떤 그런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기술로 매니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도나 시스템만 잘 갖춰져 있으면은 이제는 꼭 국가만이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기업이나 이런 것들도 다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분산화해서 발권도 하고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미래에는 맞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이걸 왜 국가만 그걸 해야 됩니까? 그러나 이제 물론 거기에 이제 전제 조건은 그런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그 발권하는 그 기업에 대한 정확한 어떤 통제 또 그것에 대한 오딧
뭐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갖춰져요. 지금은 사실은 너무 초창기라서 채 갖춰지기도 전에 그런 권한들이 부여됐고 그런 권한들이 뭐 잘못 쓰여지거나 하여튼 간에 그런 어떤 문제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겨나고 사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고들은 하나씩 저희들이 좀 시스템적으로 보완해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개인의 권리와 개인의 주권, 또 기업의 권리와 기업의 주권들이 보장되면서 각자가 분산해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 사회. 그것이 저는 미래로 가는 중앙 집중적인 것보다는 분산화돼서 가는 것들이 확실히 맞다라고 블록체인의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 정부라든지 기업들이 이 블록체인이라는 신뢰를 위한 신뢰의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 혹시 좀 제안하실 게 있으실까요? 네, 이제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또 얘기하다 보면 항상 블록체인은 이 암호화폐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터넷의 민주화, 네. 개인의 주권이 보장되고 개인의 소유가 이제 증빙되는 그런 시대로 간다. 이제 그것이 이제 웹 3.0의 시대입니다. 지금 웹 2.0은 어떤 공룡 같은 플랫폼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에서 모든 활동들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득은 다 본인들이 취득해가는 예.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공룡 같은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들이 다 모든 우리들의 사실은 우리의 소유의 어떤 데이터들조차도 그들이 다 소유하는 이제 이런 일에서 이제는 각자의 그 소유를 증빙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가치를 갖다 보장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웹 3.0으로 가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이제 정부나 기업들도 이제는 본인들의 어떤 서비스가 이제는 개인의 주권을 보장하고 개인들에게 어떤 그 소유의 가치가 보상되는 그러한 서비스 형태로 이제는 점점점 바뀌어야 된다. 이제 그런 방향으로 우리 기업들이나 정부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가 간단한 예를 들면은 예. 저희가 멜론에서 저희가 이제 음악 맨날 듣잖아요. 그러면 멜론이 이제 추천해주고 이러잖아요. 그럼 너무 편리해요. 근데 뮤직복스가 더 이제 싸요. 그럼 제가 뮤직복스를 옮기고 싶어요. 예. 뮤직복스 옮기는 순간 추천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왜냐면 데이터가 뮤직복스는 나에 대한 없으니까. 데이터를 모르니까. 음. 그럼 거기서 또 그게 귀찮으니까 저희는 그냥 멜론에 그냥 의존해서 그냥 듣잖아요. 네. 그러나 내가 그동안에 봐왔고 들어왔던 그런 모든 내 행위의 데이터는 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나 뮤직박스 옮기면 내가 글로 옮겨서 뮤직박스도 바로 그런 내가 좋아했던 음악들을 네. 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인터넷 서비스가. 음. 그것이 바로 웹 3.0의 그런 서비스고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지금도 이제 뭐 플랫폼 정부 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 플랫폼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개인의 데이터를 국민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참여에 대한 보상이 가는 그런 플랫폼 정부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웹 3.0 플랫폼 정부고 또 우리 기업들도 만약에 플랫폼 서비스를 하거나 인터넷상에서 뭔가 뭐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런 웹 3.0 기반의 그런 이 플랫폼 서비스를 지향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 점점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조언해 드리고 싶어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정부의 발전 방향도 있지만 규제도 있긴 있지 않습니까? 뭐 새로운 법도 나올 텐데 그럼 앞으로 이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 컴퓨터공학과 교수시니까 기술 측면에서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 기술 측면 새로 점점점 바뀌어지는 어떤 그 블록체인의 기술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새로운 어떤 웹의 시대 이런 것에 걸맞는 기술 R&D가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 그건 기술하는 사람들이 좀 하고 여전히 이 블록체인은 이제 새롭게 지금 부각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 법제도의 정비가 맞아요. 너무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는 정말 블록체인 기반으로 뭔가 행위를 하고 계약을 하고 했을 때 이것을 갖다가 인정할 수 있는 뭐 이러한 어떤 법 제도의 정비 또 아까 암호화폐도 얘기했지만 어떤 그런 그 기업들이 정말 제대로 된 화폐를 하고 이것이 거래소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 그 정비 이런 것들이 빠르게 좀 잘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규제 말씀을 해주셔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블록체인 규제 방향은 어떤 건가요?
뭐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일단은 첫 번째 가장 이슈가 되는 네네. 이 거래소에 올라가는 그 코인들의 어떤 평가가 좀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돼야 돼요. 지금은 거래소 마음이죠. 모르잖아요. 네네. 지금 증시에 올라가는 그 이 상장되는 회사들이 그냥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올라가질 않잖아요. 6개월의 상장 심사 과정을 거치죠. 조건도 우리도 있고요. 일단 그거서부터라도 좀 네. 해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 투명성으로 시작돼서 투명성이 있어요.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네, 서강대학교 박수용 교수님과 함께 오늘 블록체인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고란 기자께서는 이 블록체인을 처음 네네. 접한 게 언제쯤이세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요. 예. 2017년 2월이에요. 2017년 2월. 사실 블록체인을 처음 접한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처음 접했습니다. 아, 그렇겠죠. 네네네. 네. 그때 처음 이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라는 걸 처음 딱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그때도 경제 전문 기자셨는데 뭐 새로운 산업이다 딱 이런 직감이 왔어요? 약간 뭐 재밌는 시도다라고 예. 생각을 했었고 처음엔 거의 뭐 장난스럽게 했는데 음. 알면 알수록 제가 알았던 과거에 알았던 것과 약간 다른 측면으로 이게 산업이 기술이 발전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인포맥스 D까지 이 자리까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잠시 후에 다음 순서는 이제 울산과기원의 조원경 교수와는 이슈피디아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하실지 기대해 주세요. 이슈피디아 출발하겠습니다. 네, 한 주에 한 번 글로벌 경제 주요 이슈들을 점검해 보는 울산과기대 조원경 교수의 이슈피디아 시간입니다.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8월 중순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는 거에 서명을 하면서 이제 발효가 됐습니다. 최근에 이후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전기차라든지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는 시장이 또 우리나라에 있다. 산업군의 영향이 미적 있다. 영향도 있죠.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 그 얘기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교수님, 일단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는 이름이에요. IRA라는 법안인데 주변의 기대와는 달리 이게 뭐 인플레이션을 줄인다. 이런 것만으로 볼 수는 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뭔지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역사를 좀 거슬러 가면은 조금 예. 어려운데 네네. 두 번째 이제 인프라나 이제 일자리 고용하기 위한 어떤 법안을 원래 내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게 아마 이름이 Build Build Back Back Better Act라고 BBB 법안이죠. 뭐 흔히 얘기하는 거. 그렇게 있었는데요. 이제 그때는 이제 금액이 좀 컸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3조 5천억 달러 정도로 또 다시 이제 하다가 2조 달러로 됐고 이제 마침 이제 7,370억 달러로 축소됐는데 그 중에서 3천억은 재정 적자를 축소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한 4,370억 달러를 이 법안으로 보면 되는데 그럼 이 법안이 뭐냐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의료하고 이제 나머지 85%는 기후 변화하고 에너지 대응이에요. 지금 저희가 지금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문제도 에너지 때문에 일어나는 부분이 상당하잖아요. 네네. 물가라든지 원유라든지. 원유라든지 예. 아니면 가스 지금 천연가스 때문에 뭐 유럽은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법안이라고 이제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서민들의 어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통 이런 거를 좀 완화시켜주는 의미로서 인플레이션 법안은 맞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인플레이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 효과가 있는지 감축에 의해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재정 적자를 감축한다. 이건 분명히 이제 긴축으로 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또 다른 부분은 또 확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긴축으로 이제 재정 적자를 축소하는 부분은 수년에 걸쳐서 나오는 거고 이거는 이제 확장은 단번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맞아? 이게 인플레이션이 진짜 낮아질까?
서민 고통은 줄어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보느냐는 문제냐, 아니면 조금 중장기로 길게? 보느냐. 근데 사실 인플레이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단기잖아요. 맞아요. 예, 지금 그래서 당장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중간 선거를 약간 포석으로 두고 이제 서민들을 어떤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고요. 예. 이 효과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이제 케인지안들, 그러니까 경제학파를 주로 보면 케인지안이 있고 신고전학파, 고전학파 네네. 이런 쪽으로 시장을 중시하는 케인즈 쪽에. 학파와 신고전 학파.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케인즈 학파들은 이게 이제 결국은 이렇게 투자가 일어나고 정부가 이렇게 모범을 보이면은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그 보조금도 가계 보조금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구인 효과가 그러니까 구인이라는 게 이제 민간의 투자도 늘어나면서 이제 그 뭔가 기술 개발을 하면서 에너지 가격을 더욱더 줄일 수 있는 이제 왜냐하면 그 동안에 그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한 900억 달러 정도를 이런 법안에 했어요. 에너지 관련해서. 근데 그에 비해서 한 5배 정도는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10년 정도 동안에 한 에너지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에너지 기술로 인한 어떤 그 에너지 가격의 비용이 10분의 1 정도 물론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걸 말합니다. 네. 이게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하면은 좋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케인지안은 찬성하는 거고요. 신고전 학파 쪽은 무슨 소리냐 이게 뭐 오래 걸쳐서 재정 적자만 더 늘릴 거야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예. 뭐 간단히 말하면 케인지안은 돈 풀자고 신고전학파는 무슨 소리 긴축 계속 하자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이제 어쨌건 이게 이걸로 인해서 결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지만 이건 에너지 법안이고 미국의 그 온실가스 감축을 이제 2030년경에 40% 정도 줄여든다. 가만히 놔뒀을 때 2100년 정도 되면은 지금 신재생 에너지니 뭐 이런 데 투자해 가지고 예. 여러 가지 그 기후 변화 대응에 투자해서 했을 때 30억 톤 정도가 그 미국에서 그 방출된대요. 지금 이제 미국의 그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량이 배출량이 46억 톤 정도 된답니다. 예. 근데 이 법을 통하면은 2100년 정도에 24억 톤이 된다니까 네. 뭐 그 어떻게 근거가 됐는지 모르지만은 상당히 의미 있는 법안인 건 맞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일자리를 912만 개 정도 이제 하는 건데 사실 뭐 그거는 미국 얘기고요.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자동차와 이제 그 배터리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미치는 영향이 네. 좀 상이한 부분이 현재로서는 좀 있어서 네.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요. 저희가 그렇죠.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했습니다. 네. 예. 아니 그래서 말씀하시는 걸 조합을 해보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게 이제 이름이잖아요 법안에 네, 네. 말씀하신 내용 조합 보면 오히려 기후 변화 대응 법안 이게 더 정확한 명명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되면 당연히 이 관련된 업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수혜받는 업종 뭐가 있을까요? 이 법안은 결국은 뭐 이제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부분이니까 이제 뭐 그 전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후 변화 정말 싫어했지 않습니까? 아 저기 제일 많이 쓴 나라죠. 예, 그리고 이거 안 돼. 이런 기후 악당이거든요. 약간 느낌이 유럽은 약간 기후 뭔가 친환경적인 친환경, 약간 예. 생활 습관이 있다라고 하면 예. 미국은 그 정반대 너무나 예, 낭비가 정반대. 심하고 예. 기후 변화에 정말 나쁜 영향을 미친 나라 이런 이미지가 있긴 해요. 예. 트럼프 정부 때는 아예 기후 변화 협약을 탈퇴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여기
나 이만큼 투자한다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게 대의명분으로는 좋기는 해요. 예. 하나로 연결된 세상에서 지구 환경을 보존하자 그런 의미는 있지만 면밀히 따져 보면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자국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일자리를 늘린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마냥 다른 나라들에게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우리가 완성차 업계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이제 그 전기차 같은 경우에 보조금을 주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신차냐 중고차냐에 따라서 이제 가격에서 차이는 나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을 우리나라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우리나라 차도. 왜냐하면 우리도 WTO에 가입도 돼 있고 FTA도 있고 다 네. 있는데 왜 그 나프타 쪽 북미 자유 무역 협정에는 쪽만 해서 나온 그 제조되는 그하고 소재를 또 그쪽에서 이제 나온 것들을 해야 되느냐. 이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지금 미국 쪽에다가 이제 어필을 하고 있죠. 어필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사실은 2차 전지는 국내에 기업이 뭐 여기서 생산도 하지만은 해외 생산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해외 생산을 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그 자동차 회사들하고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있다는 네.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 자동차 그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해 주기를 정부 입장에서도 바라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2차 전지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기회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지금 그 중국에서 1위 기업이 있잖아요. 2차 전지요. CATL이요? 예, CATL. CATL. 예, CATL. 예, CATL이 서울하고 부산이 한 460 정도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왕복하면 한 뭐 어떤 사람이 1000km 정도 네네네. 얘기하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한 7번, 8번 나가는 왕복할 수 있는 그 CATL이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한 번 충전으로 한 번 충전으로 서울 부산을 예. 7번 8번 8번 왕복하시고요. 왔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포드하고 이제 합작사를 만드나요? 계약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이 법이 통과됐어요. 안 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건 사실 말하자면은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에너지 관련 법안들이 중국산 소재를 안 쓰겠다는 거거든요. 예, 중국 거 배터리를 안 쓰겠다. 이 중국에 대한 견제잖아요. 네. 그렇죠.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자국 산업들을 보호하고 자국 산업이 이게 왜냐하면 성장 동력이 엄청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을 막아주니까 좋은 좋네요. 면이 있기는 하지만 예. 문제는 우리나라의 그 배터리 3사가 소재를 네네. 중국에서 많이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소재가 있습니까? 이제 양극재하고 음극재 이렇게 예. 있는데 보통 다 이제 양극재나 음극재나 리튬이라는 건 다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이라는 게 있고요. 또 망간 대신에 알루미늄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음극재 흑연이라는 것도 쓴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 소재들을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이게 이제 양극재로 하고 또 이제 한편 아까 그 음극재에서 이제 흑연 들어가는 거 플러스 저희가 이제 전해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네, 전해질하고 분리막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다 이루어져서 배터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그 뭐 수소나 리튬이라든지 코발트, 망간 이런 쪽에 그 흑연까지 거의 80에서 90%를 중국에 의존해요. 아이고. 예. 아이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가져갈까가 이제 왜냐하면 앞으로 규정을 모르잖아요. 네네. 이게 원산지가 어디냐로 했을 때는 이제 재련을 중국에서 많이 한다는 것이지 원산지는 또 중국이 뭐 이렇게 하면은 확 좀 내려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어차피 이제 다변화하려고 맞아요. 하잖아요. 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저 남미 쪽으로 네네. 이제 이미 그 한 게 있고 칠레 쪽에 그거 하려고도 이제 또 이제 공장을 짓기도 하고 그게 또 양산되고 이렇게 되려면 좀 시간도 걸리는데 저희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기회이고 한편으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다른 지금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은 것들도 또 기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태양광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뭐 하나 솔루션 같은 데서 그 안에 모듈 태양광 모듈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풍력 같은 경우에는 CS 윈드 같은 경우가 이 타워 같은 거를 이제 이게 작대기처럼 생기는 게 타워라고 그러거든요. 타워를 하는데 이걸 대부분이 뭐 미국이나 베트남 해외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미 미국의 CS 윈드 이거는 뭐 타워에서 풍력에서 세계 1위거든요. 현지의 공장이네요. 현재 공장이 저번에 이제 이게 베스타스라는 회사에서 지분을 샀어요. 예, 그래서 사가지고 이미 그거는 하고 있어요. 풍력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하나솔루션이 미국에 더 투자를 더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재생에너지 쪽하고 2차 전지 쪽, 뭐 또 어떻게 풀릴지 모르지만은 자동차 분야 뭐 이런 분야들을 잘 지켜봐야 되고요. 하나 더 얘기한다면은 요즘 화제가 되었는데 오늘은 좀 아까 딱 살짝 보니까 내리더라고요. 뭐 폐배터리. 예, 네네네. 폐배터리가 이게 세비캠이라는 회사가 올해 상장됐는데 얼마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35,000원대에서 18만 원대까지 간 거예요. 네, S사라고 하겠습니다. 세상. 오우. 그리고 또 뭐 그가 비슷하게 또 상장되는 회사도 예. 뭐 S사 또 그 이름도 S사네요. 예. 있었고 그 회사도 똑같은데 오늘 이제 굉장히 조정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왜 이런 게 그 폐배터리업이 수혜를 받는 수혜를 모습이라는 받느냐? 거죠. 예. 이건 단장히 이 그 내용적으로 보면은 IRA나 유럽에서 이제 실시하려고 하려는 또 원자재 법이 있어요. 예. 그런 법들하고 사실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유럽에서는 배터리 패스포트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터리 패스포트가 뭐냐면 배터리 전 주기를 보는 거예요. 예, 그 전 주기에 걸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전주기에 걸친 데이터를 저장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라는 게 어디서부터 어떤 거를 저장하는 뭐 거예요? 생산에서부터 해서 너 이게 배터리인데 얘가 탄소 발자국을 얼마만큼 탄소를 이산탄소 얼마만큼 내는 배터리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얘는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고 있어? 나 이거 나중에 그 자국 우리나라 그 유럽의 자체 이익을 위해서 폐배터리를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그 아마 이거를 이제 그 비율을 확정시킬 거예요. 배터리에는 폐배터리 비율을 이러이러한 그거에서 소재에 대해서는 이만큼을 써라. 이런 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폐배터리 이게 이제 법안이 유럽에서 추진 중인 법안이 이게 재활용 그다음에 순환 경제를 위한 법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왜냐하면 리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한정돼 있잖아요. 그 매장량이. 네네. 근데 이제 그게 뭐 수소 폭탄이나 이런 데 많이 사용되었고 뭐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옛날에 이게 그 수소 폭탄 이렇게 사용될 때 이게 채굴 같은 것들이 제한되기도 했었거든요. 예. 근데 뭐 물론 리튬은 뭐 아까 코발트나 이런 거에 비해서 이게 그 퍼센트지가 되게 높은 건 아니에요. 또 그 코발트는 다른 철로 이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중국에서 인산철이라든지 네. 이런 그 가지고 배터리를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이제 앞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수요가 과정을 많아지고 있어요.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서 이제는 이제 폐배터리를 활용해서 거기에 나온 왜냐하면 환경적으로 유럽이 미국하고 다르게 접근하는 거는 환경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네. 아, 친환 환경을 위해서 폐배터리 이거 문제를 어떻게 규제 법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환경 친화적인 배터리 산업 사이클을 만들겠다. 이게 거의 이제 배터리 패스포트의 생각하는 바이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그 중에서 이제 탄소 발자국 공개를 의무화하고 2027년에는 배터리 탄소 배출 상한선을 규정할 것 같대요. 그리고 이제 2027년에 이제 배터리 원료에 포함될 재활용 원료의 그 포함 비율을 이제 다 해서 얼마 정도 해야 된다는 거하고 특히나 2030년에 가면은 코발트는 얼마, 리튬은 얼마, 니켈은 얼마, 납은 얼마 이렇게 일정 비율을 딱 하게 해서 그 해외에 대한 협력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배터리 법안과 그 규제의 환경에 대해서 잘 알고 앞으로 이제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배터리 재활용이라고 해서 제가 살짝 궁금한데요. 네. 배터리 그 BMW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배터리가 차에 쓰는 배터리하고 그다음에 이걸 그냥 연료 발전용으로 쓰는 그 배터리하고 이 효율이 달라서 차에서 쓰다가 차에서 효율이 떨어지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 이력제를 하겠다. 블록체인 기술 활용해서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배터리 재활용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른바 그 연료 효율이 다른 이쪽 그 차에서 쓰는 배터리를 그 연료 전지 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요거 플러스 그 배터리에 있는 걸 아예 이렇게 분해를 시켜가지고 거기 쓰는 원소를 재활용하겠다. 이걸 다 포함하는 건가요? 거죠. 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거는 사실은 뭔가하면은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데요. 여기 이 차의 배터리도 있고 이 차의 배터리도 있고 이 차의 배터리도 네네. 있잖아요. 그거 배터리들을 아. 이걸 어떻게 연결을 해가지고 하면은 더 잘 달릴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미국 법안도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효율화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과정에서 이 폐배터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할 것인지에 대한 아직은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지금 준비하는 거고 유럽에서는 이제 아까 말한 배터리 패스포트에 네네네. 대해서 독일이 제일 먼저 앞서서 달려가고 있어요. 독일이 이 자동차 업계하고 2차 전지 업계하고 다 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배터리 패스포트를 어떤 식으로 이게 표준화 시킬 것인가. 그래서 뭐 탄소 발자국이나 뭐 이런 다른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규정할 건가 이런 부분들이 다 있고요. 아까도 이제 보통 수소 연료 전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그게 자동차에도 쓰이고 상용차, 승용차, 그다음에 이게 축적해서 선박도 쓰이고 항공기도 쓰일 수도 있고 뭐 발전용으로도 쓰이잖아요. 연료 전지 같은 경우에 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앞으로 우리도 이제 2011년 정도에 2차 전지를 전기차를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폐배터리 산업이 이제는 어느 정도 발전할 수 있는 산업이고 그 성장 퍼센트지로 따지면은 성장률로 보면은 지금 2차 전지는 이미 나온 지가 좀 됐는 거고 네네네. 전기차로 나온 지가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성장하는 사업으로 보니까 성장의 속도는 상당히 빠르다. 다 폐배터리 사업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항상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기대를 가지고 먼저 앞서가잖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저희 그 1년에 자동차 전기차가 얼마 정도 이제 차가 어느 정도 1년에 판매되는지 아세요? 차는 1,300만 대? 아니요. 1000만 대 정도? 세계에서. 세계에서. 세계까지는 알지 8천 못합니다. 우리 울산에서 한
그 150만 대 정도 네네. 만듭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대내외적으로 한 600만 대 만들고요. 예.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 그 차가 뭐 정확히 추정은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예. 8천만 대에서 1억 대, 그리고 뭐 해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이 정도인데 현재 2020년도에 이제 그 210만 대가 팔렸어요. 네네. 그리고 2021년에 450만 대가 팔렸고요. 전기차가요. 예, 전기차가요. 예. 그래서 이제 전기차가 이제 그 뭐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전기차 시장이 지속 성장해서 2025년 정도 되면은 이제 너무 이게 레인지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IEA가 나온 건데 IEA에서 나온 보고서인데도 되게 너무 레인지가 커서 1,012만 대에서 1,963만 대까지 이렇게 너무 네, 폭이 좀 넓긴 폭이 하네요. 넓긴 예. 한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가 성장하는 것을 한 28% 정도를 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보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배터리는 얼만큼 성장하느냐 이렇게 또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터리는 이제 2021년에서 2025년까지 이게 이제 단위가 기가와트시로 하거든요. 그래서 297 기가와트시에서 1,400 기가와트시. 와. 그러니까 이것도 몇 배요? 5배 정도 되잖아요. 네, 그 정도로 하는데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제 주목해 보아야 할 연도가 있어요. 이제 지금 2023년 정도 될 때는 저희가 배터리 수요가 부족하대요까지는 그래서 많이 만들어내는 것들로 다 팔리는데 이제 2025년 정도 되면은 배터리 산업이 이제 그 메모리 그 반도체처럼. 반도체를 능가한다잖아요. 네. 근데 그때쯤에는 배터리 수요와 공급이 하나의 균형을 이루는 시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쯤에서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 우리 기업들이 아마 전략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현재 보면은 3사가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 예. 삼성 SDI도 있고 SK 온이 있고요. SK온 이렇게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SK온은 이제 뭐 좀 후발주자이긴 한데 이게 많이 계약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쪽에서 많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 쪽에 많이 매출의 양이 많지만은 네. 투자는 이제 조금 이제 늘려야 되는 입장에서 좀 채무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삼성 SDI가 가장 보수적이고요. 뭐 1위는 지금 현재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외국 자동차 업계하고 합작을 하면서 예. 투자를 많이 증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이나 미국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배터리 업계는 전망이 좋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원경의 이슈 PD와 조원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티 모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도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또 한 번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올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